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바이든의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요새 좀 잠깐 부흥하다가 다시 코로나19를 맞아서 희생도 컸고 산업 경제의 피폐함도 컸습니다. 예. 그리고 막대하게 지금 재정을 지출하고 있죠. 또 정치 사회적 통합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시급해졌고 이런 회복의 과제들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방국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뚝심이 대단한 건 아마 아실 겁니다. 2번 실패했다가 그 나이가 돼서 또 대통령을 끝까지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정부를 구축한 다음에 미국의 손실을 메우려고 전략을 짤 경우 트럼프 때는 정신 나간 듯한 헷갈리게 하는 정부였지만 예. 바이든 때는 더 꼼꼼하고 위험한 더 꼼꼼하게 위험한 미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예의 바른 트럼프는 소용없다. 어차피 트럼프는 트럼프니까. 그냥 마구 대하는 거냐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냐만 차이가 날 뿐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바이든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확실히 트럼프 때와 다른 거는 정책이든 어떤 것이든 예측 가능하다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서 대비를 하는 다른 나라들 또는 경쟁 국가들을 향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면은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지 않고 주변의 국가들을 압박해서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단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제 경제, 국제 정치, 사회, 문화 곳곳의 것들을 갖다 하나씩 상대해 나갈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우리 언론들은 그동안 정치적 대결 또 국제 무대 리더십, 대북 정책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변 기자님은 어떤 걸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부흥과 국제 통상 교역의 문제, 예. 그다음에 미래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해버리고 미국이 단독 질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 위기와 저탄소 문제에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도 막 탈퇴해버리고 예. 난장판을 좀 벌였습니다마는 그걸 갖다 남보다 더 지키겠다고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국제 정치는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남이 갖고 있는 걸 뺏다가 메꾸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곳간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 결국 가까이 있는 나라들한테서 더 뜯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가 제일 심각하죠.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해서요. 대한민국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목표는 뭡니까 하면 무조건 세계 1등이어야 되고 예.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어야 되고 경쟁자로서 쫓아오는 거는 떨커내야 되고 이게 미국의 항상 국가적인 목표니까요. 패권 국가라고 그래서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미국이 그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노하우도 있고 달러가 있고 거대한 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지적재산권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외교적인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합해서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운용을 하면은 미국을 당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 때는 정치 경제를 잘 모르고 사업만 잘 아는 사람이 의욕이 과잉돼 갖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막 뛰어다녔다면 오히려 정치 베테랑인 바이든의 경우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옆 나라들을 동원해서 메커니즘을 구축한 다음에 지구촌의 어떤 정복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우방국에 대한 규제는 더 교묘하고 꼼꼼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달러와 금리를 무기로 해서 세계 경제를 다시 쥐어 흔들 건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버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첨단 기술 산업들은 다 미국이 주도하려고 할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의 부속품 역할만 할 것이냐 우리도 뭔가 그래도 한 축을 차지해야 될 거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과거부터 어쨌든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철저하게 응징했었는데. 못 봐주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국 정책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뭐 말씀하셨던 경제 부흥, 국제 통상 교역 이런 것들은 트럼프 때도 계속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 교역에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미국 새 정부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막 관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 교역 질서가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바이든 새 대통령이 어떻게 제거를 할 건가, 다시 개선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도 말을 안 하고 바이든이 새로 지명한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말을 당최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뛴다면 바이든으로서는 제일 지금 아쉬운 게 바로 이 통상 무역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고 욕을 먹었지만 트럼프가 한 것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게 바로 이 통상 정책입니다. 특히 여러 나라를 뭐 짓누르지만 특히 중국을 압박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갖고 미국으로 가져온 것. 이건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잘한 거니까요. 그래서 바이든도 어떻게든 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층이 누구냐 하면은 노동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해서 노동계급의 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해줘야 되고 또 노동계급들이 일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내 경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제 무역 통상 질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국가가 기업들을 직접 이끌면서 미국을 쫓아온다라고 미국이 공격을 했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걸 거의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가지 못하도록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이제 압박을 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것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뭐 대중 정책도 마찬가지로 좀 적대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래서 바이든 그 당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중국은 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중국이 무슨 적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참나 하더니 적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새 대통령의 중국 정책은 트럼프와 비교한다면 스마트한 중국 견제.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스마트한 중국 견제. 그리고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것.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서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방국에도 압력을 넣고 여기에 거부하는 우방국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은 코로나19 극복이나 경제 불황을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중 사이에 낀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퇴임 직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중국 석유회사, 중국 해양석유죠. 그다음에 휴대폰을 만드는 샤오미, 이거는 정보를 빼내는 간첩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놨고 그다음에 중국 상용 항공기공사,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적 항공사인데 이런 것들 해서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꽉 묶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투자도 안 되고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 지분을 팔아치워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집어놓고 마지막까지 해집어놓고 갔는데 바이든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나 그대로 밀고 가는 거 아닐까 지금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일 우방국 줄세우기를 해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지면 뭐 중국은 또 경제보복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줄타기 해결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치 외교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이게 상당히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인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이오라든가 환경 뭐 이런 관련주들이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상승하기도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기대할 만한 게 있지 않나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 뭐 석탄이나 석유를 상당히 많이 쓰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 기후 대응이 상당히 아직 미흡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 뒤집어 버리면서 미국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러는 데가 아니라 바이든 이제 새 대통령은 누구보다 미국이 앞서서 이제 먼저 실천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예. 몇 가지 예를 들면 기후 정상회담을 좀 있으면 엽니다. 예.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모인 다음에 기후 협약 철저히 지키고 탄소 배출 목표한 대로 철저하게 줄여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 또는 관련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 예. 정부가 일체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휘발유나 석유, 그다음에 석탄을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막 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같으면 포스코 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기업의 금융기관이 투자할 때 이제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중에서 환경에 우선순위가 두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등급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평가에서 우리가 1등급 받은 거는 지배구조에서 1등급이 받았고 예. 환경에서는 2등급이 받았는데 총점으로 1등급이 결국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걱정인 거죠. 이거부터 따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환경 쪽에서 좀 약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한국전력, 한전에 투자했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네덜란드 연기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전이 해외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해치는 쪽에 자꾸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라고. 이게 이제 유럽의 추세인데 미국이 여기에 이제 얹어지면은 우리한테 타격이 큰 거죠. 그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기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 기대되는 바로는 역시 우리가 그린 뉴딜을 일단 목표로 잡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탄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같은 것들은 예.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을 확보해서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 다른 나라들을 앞서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석탄 산업은 뭐 지금도 사실은 사용하기를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더 어려워지겠네요. 석탄 산업이 관련해서 우리가 한 120조 규모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기 석탄 관련 산업이 120조인데 선진국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투자를 금지해라, 규제를 더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석탄 관련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철강이나 석유, 화학 같은 이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GDP의 한 28.8%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이것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본격화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철강을 갖다 수출하는데 철강은 엄청난 연료를 떼서 이제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가 붙는데 이 국경세가 뭐 몇억 원, 몇십억 원이 아니고요. 천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대충 해보면 한 2천억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그린 뉴딜을 목표로 잡아서 70조 원씩 투입하면서 엄청나게 바삐 빨리 그린 뉴딜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몰고 가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사실 우리는 70조지만 미국 같으면 여기가 900조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셨듯이 철강, 석탄뿐만 아니고 철강, 석유도 있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상욱의 눈 코너. 우리
이동의 뉴스 정변 승부를 사랑해주신 많은 청취자들이 최애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예.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예. 우리 그동안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TV 정규 뉴스를 막 준비하다가 뛰어 올라와서 하고 뛰어 내려가고 예, 맨 처음에는 한 석 달 정도 생각을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딱 한 시즌을 하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웠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일단 나이도 나이만큼 체력도 안 되고 조금 쉬어서 체력을 비축하고 또 다시 한번 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YTN에서 또 여전히 뉴스가 있는 저녁을 네. 하시니까요. 예. 그리고 만나볼 수 있겠죠. 제가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또 뛰어 올라와서 예. 라디오 청취자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7살의 택배 노동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다가 사망. 트레일러 차 안에 쓰러져 발견된 59세의 택배 노동자, 역시 사망.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 언제까지 이들의 죽음을 바라만 봐야 할까요? 택배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원인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분류작업 문제인데요. 어제 노사장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어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어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로사, 택배 기사들이 과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분류 작업이거든요. 예. 분류 작업은 이제 이게 노임도 받지 못하면서 몇 시간씩 택배를 분류하는 일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류 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비용을 대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간을 정했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루에 최장 12시간까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 택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하는 시간을 정함으로 해서 과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택배 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류 작업은 언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금년 1사분기에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 인력이 6,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설 명절 특별 관리 기간 내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택배 업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또 이 합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생활물류법 내에 표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상당히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택배 노조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파업하겠다 해서 명절 밑에 또 택배 대란이 벌어질 게 아니냐 우려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합의로 그런 일이 없게 됐고요. 파업하는 거 총파업을 취소를 했죠. 일단 노동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취소하고 하여튼 이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분류 작업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류 작업은 해방됐던 걸로 보고 심야 배송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심야 배송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정했거든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심야 배송은 9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이 명절 기간에 특별한 경우에는 10시 반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심야 배송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뭐 택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네, 조금 늦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면 지연 책임을 물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이틀까지 그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그것도 그렇게 합의를 했죠. 예. 설 명절 특별 대책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을 지정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네.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택배 물량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작년 동기 대비 올해가 한 40%가 증가했고 또 명절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10% 이상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 물량이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했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는 분류 지원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고 그리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배송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택배 물량을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택배기사, 허브, 서비스터미널 등등 해서 5천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국민들께도 부탁을 드리면 성수기를 피해서 설 명절 선물은 좀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예. 배송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그런 지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합의는 지켜지겠죠? 네? 합의는 잘 지켜지겠죠? 네, 걱정이 돼서.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행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예. 이번에 한 것은 노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정부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진통을 겪고 마지막 날은 새벽까지 협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또 중재도 하고 예. 이러면서 만들어낸 그런 합의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민생연석회의에 제가 수석 부의장인데 의장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 당 대표까지 다 이렇게 함께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기도 하고 예. 와서 합의했던 모든 주체들이 그 합의할 때까지의 진통을 겪은 만큼 그만큼 책임지고 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께서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택배 요금 인상해도 된다. 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실제 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당장 택배비 인상보다는 기존의 왜곡된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리고 2,500원의 택배비를 지불하거든요. 예. 근데 이 2,500원 전부가 택배세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7,800원 정도는 포장비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대형 화주들이 가져갑니다. 아하. 요걸 잘 들여다보면 거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운임의 현실화 이거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택배비가 합리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올해 1분기 내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손실 보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년간 경기 부양책에 쓴 돈이 3,000조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2,000조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 그게 한 5,000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미국이 현재까지 쓴 돈이 미국 GDP의 9%거든요. 예. 우리가 미국만큼 쓴다면 190조를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쓴 거는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예. 미국이 쓴 거에 대해서 3분의 1도 못 미치고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율을 보면 가장 건전한 한 45% 정도 갖고 있는 국가 부채율인데 예. OECD 평균이 1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국가 재정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세계에서 최악의 가계부채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가 국가 부채율을 걱정하면서 지원을 안 한다. 이걸 인색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100조 이상 쓴다는 각오 없이 예. 멈춰버린 소상공인, 자영업 그 밖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쉽게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2월 국회에서 이 손실보상을 비롯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코로나의 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전제 조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주장은 있는데 거긴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거기 동의하고요. 지금은 흥묘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등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경기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적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국민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 규모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에서 기재부를 좀 설득을 해야겠네요. 그래야죠. 그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에 닿아 있고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국민들을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그냥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차기 당대표 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만일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3월 9일 이전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서울시장 보궐이 또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화제로 떠오르면서 야권 통합 또 야권 단일 후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도 뭐 열린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열린민주당과의 또 단일화를 또 모색하시겠죠? 네, 이미 우상호 의원하고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대당 통합은 하지 않습니까? 당대당 통합은 지금 이제 선거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는 필요한 일이죠. 지지하는 기반도 갖고 또 생각하는 방향도 정책과 노선이 같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기에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 전제 조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또 이번에 전 도민에게 주겠다. 이게 당내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도 당과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견해를 달리해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기도의 규모에 맞춰서 또 코로나의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그동안 이 합의 이끌어내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을 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이씨고 뭐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도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러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아예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취소 가능성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선수들 관리와 올림픽 대응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용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용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상태가 지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도쿄올림픽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오전에 바로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강행 의지를 굉장히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도쿄올림픽 취소할 것이라는 추측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 해도 기사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의원님 전화를 끊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문자로 4207님께서 청취율 전화 조사 받았습니다. 연령대, 듣는 시간대, 얼마나 듣느냐, 성별 등등을 물었습니다. 지체 없이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답했습니다. 짱입니다. 4207님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용 의원 다시 연결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이용 의원입니다. 예. 전화 상태가 또 고르지 못하네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튜디오로 초대를 하지 못하고 다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는데 전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될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도쿄올림픽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용 의원 얘기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추측성 기사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요. 예. 네네. 일단 잘 들리나요? 예,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본 정부도 확실한 결정, 뭐 IOC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쿄올림픽 올해 7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일본 정부에서는 올림픽 연기나 취소했다는 어떤 막대한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IOC 위원회에서의 중계권이나 어떤 계약 해지 같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까 이게 의원님 생각인데. 네네. 지금 벌써 1년 미뤄졌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룬다는 건 조금 어렵겠죠. 네.
다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고요. 예. 이게 미루지 않다면 취소가 될 가능성은 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일단은 만일 취소가 된다면은 이게 네. 4년을 바라본 선수, 이제는 뭐 5년을 바라봅니다. 1년 미뤄졌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이 가장 안타까워 할 텐데. 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량도 뭐 조금 줄었을 테고 컨디션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는 그 올림픽을 개최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로 해서 가장 힘든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선수들은 올림픽 한 번 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은 진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림픽을 열리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 올림픽 본선에 가려면 또 뭐 지역 예선을 거쳐야 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선은 또 어떻게 치러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뭐 여러 나라에서 개최하는 거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그 올림픽 전체 종목 중에 약 57%가 이미 예선전을 통해서 출전권이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한 43% 정도가 올해 6월 29일 전까지 모든 예선전을 통해가지고 출전권이 확정된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도 큰 차질은 없을 거로 그럼 보입니까? 예. 종목별 다소 이제 어떤 일정에 관해서 차질은 있지만은, 어떤 종목별 기준점이나 그다음에 국제연맹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인지 나머지 출전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우리하고는 달리 일본이 지금 하루에도 지금 몇천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걱정이 되는데, 뭐 무관중 경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3월에 성화봉송을 앞두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과연 이제 이 중점은 코로나 백신이나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따라서 50% 관중을 할 건지 아니면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인지가 아마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요. 네. 어제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팀 닥터 안주현 씨의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해서 체육계에 이렇게 있었던 구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근절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잘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체육계 성폭력이나 이런 폭행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요. 예. 제가 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마음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은, 체육계 이제 선배이자 또는 이제 그 체육계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체육계 성폭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두려웠던 점이 다 이 소수의 어떤 잘못된 이제 이 지도 방식이나 근데 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전화가 계속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연결을 했습니다만 다시 끊어졌네요. 아마 뭐 위치에 따라서 수신 상태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연결해보고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청취자들한테도 계속해서 끊어진 연결을 또 하고, 일단 의원님 다시 연결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결국 연결이 안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체육계 폭력 사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을 또 많이 시키고 주도하면서
인성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성적 위주의 어떤 교육을 많이 했죠. 그렇게 훈련하고 또 합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뭐 외국처럼 뭐 우리도 요즘에는 뭐 사회체육도 활발히 하고 또 학교체육 또 클럽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이 체육계 이 폭력이나 이런 거 또 왕따, 성폭행 등등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연결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용호님. 네네. 예, 그 한마디 해주시죠. 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네. 이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이제 그 체육계 한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이제 그 체육계에서도 이런 이제 폭행이나 성폭행 근절 교육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합숙을 아예 없애겠다. 뭐 그러는 근본 대책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뭐 체육계 또 출신이고 하니까 이 법 제도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슈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 변호사님 방금 스튜디오에 왔다 가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뭐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전화로 이 참 무슨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신 것 같았는데, 예. 네. 다시 전화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이니까 좀 더 기다려봅시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 탄핵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여지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국회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어요. 예. 107명 이 숫자를 보면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제적의원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인데 그걸 충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탄핵안 의결에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 107명 이 숫자만 보면 국회에서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 어떤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신장식 변호사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임성근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법조 브로커에 가까운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세월호 때요. 그 대통령 7시간 관련해서 예. 그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하스야라고 하는 분이 이 관련해서 의혹을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판결문 이동근 여기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랑 같이 언급되는 이동근 부장이 당시에 이 판결을 하는 판사였는데 예. 판결문을 미리 유출을 해서 임성근 부장이 보고 나서는 야 이렇게 하면 VIP가 매우 불쾌해할 테니까 무죄 판결을 냈단 말이에요. 매우 불쾌하니까 일단 법리상으로는 무죄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법리상으로는 무죄지만 명예훼손을 한 건 사실이다 라고 판결문을 수정해라 라고 시켰고 이동근 부장은 시킨 대로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지만 기자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까 무죄긴 하다. 법리상은 무죄지만 너 명예훼손한 건 맞아. 라고 판결문을 수정해서 판결을 내렸고요. 사실은 또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민변 변호사를 체포하다가 경찰이 그 부상을 입혔는데 이 부분도 판결문 그렇게 쓰지 마라. 판결 결과를 바꾸죠. 이런 일들을 벌여왔던 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동근 판사가요. 사법부가 왜 행정부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에 사법부까지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실을 눈치를 봤죠. 근데 이분들이 퇴직 이렇게 하게 되면 실은 전관으로서의 예우 다 받고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이면 퇴직이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다 그냥 뭐 팔이 안으로 굽는지 어쨌든 판결도 그렇고 법원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방금 언급한 임성근, 이동근 두 사람들이 다 사표를 제출했다면서요? 예. 네. 그러면 탄핵안을 올려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표 처리가 2월 말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 중에 탄핵을 한다. 탄핵 발의를 하면 사표는 보류됩니다. 사표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탄핵 발의를 해서 2월 중에 탄핵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으로 지금 이탄희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탄핵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판사들도 뭐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는 받았는데 이게 좀 논리가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이었는데 임성근 부장은 남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없어요. 모든 뭐 판사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직권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죄이긴 하나 헌법상 재판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헌법 재판의 대상이다. 라고 판결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헌법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뭐 정족수는 채워졌고 법안 발의 필요한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정족수는 뭐 채워졌는데 아직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주에 이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이거 좀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해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당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민주당 몇몇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취지는 정말 좋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발의 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때 뭐 자신도 찬성을 했었는데 과연 의총에 모여서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를 할 때 이게 스무스하게 발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지겠느냐. 이건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역풍을 걱정하는 겁니까? 역풍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재보선,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것보다 그리고 이게 뭐 탄핵이 되면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야당의 뭐 강한 비판과 뭐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있을 예정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느냐. 민생 경제, 코로나 대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또 관측을 하더라고요. 신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법적인 한계 때문에 직권남용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지만 헌법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뭐 얼마 전에도 한번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조차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검토할 만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적폐몰이다 뭐다 보수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법관들도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한 이 법관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전관예우 받고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헌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지 176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옳은지 참 많은 의문을 또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코로나 상황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 사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영시기준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314명, 해외 유입이 32명, 총 346명 발생했는데요. 어제 401명과 비교하면 55명 적고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6시 기준으로 좀 나온 그런 확진자 수를 보니까 어제보다 또 많더라고요. 예. 50명 이상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사우나, 직장, 우체국,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요. 언제든 재확산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게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실시간 추세로 보면은 300명대 후반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방역 당국이 얘기했던 400명대 이하를 계속 일단은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400명대 이하가 지금 지켜주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2.5단계도 이제 곧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게 설명절입니다. 예. 설명절이 2월 초에 있어서, 이때 또 이 단계가 하향되면, 또 다수가 좀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피로도는 많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이 설명절까지를 좀 우리가 잘 통과하고 나면 또 2월 말에는 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큰 기운을 코로나에 대해서 큰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2월 중하순경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 추석 때도 역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또 많은 확진자가 없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이 그 400명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면 확진자들이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31일까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또 한 번 연장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여기저기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걸 9시 이후로 영업시간 9시 이후로 풀어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모여가지고 방역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국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권의 후보들을 비롯 왜 9시냐 9시든 10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게 정해놓은 게 어디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봐요. 이게 방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계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를 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90% 이상의 비용을 최대 지원을 해주고 일본 같은 경우도 8시 이후에 식당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러면 하루에 63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버틸 수 있게 좀 해줘야지 그냥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닫아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준다, 100만 원 준다. 이거는 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한다. 다만 시점은 민주당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는 방침이나 또 정세균 총리가 이 손실보상 이거는 재산권에 피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시혜로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권리로서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좀 단호하게 기재부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만약 방역을 위해서 조금 더 이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거나 한다면 단순히 그냥 아까 박정우 기자 말씀하신 대로 좀 닫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당신들에게 권리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대안을 빠르게 좀 만들어 가야 자영업자들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 대안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계속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에 6위거든요.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예, 총 GDP 대비해서 우리 45%인 것밖에 안 돼요. 다른 데 100%, 200%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리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물론 부채 비율이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많이 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간의 여유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있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이미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요. 국간을 지키고 국간에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나라만 부자고 나라 국간만 지킨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이 국민들은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간은 계속 닫아두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조사해보고 함께 토론해보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정 기자 말처럼 국가에서 집합 금지를 내리고 가게문을 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요? 네, 1월 말에 이 백신 접종 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최종적인 접종 우선 대상자 그리고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또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와 직원, 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또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군인,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직원,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로 좀 포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중에 의료진과 집단시설 생활자, 종사자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센터 설치 원칙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각 시, 군구당 1개소 이상 약 250여 개 접종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을 만한 넓은 지역에 하루에 수천 명씩 접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 속도로 가면 40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맞으려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 각 지역에 보건소도 있고 우리 의료 체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백신의 서말이라도 접종을 할 수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쭉 K방역을 해왔던 이 행정력이나 국민들의 협조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놓고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백신을 다소 늦게 접종을 시작했어도 더 빨리 끝날 거로 예상이 돼요. 이런 것이 전부 다 K방역의 힘이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가수 강원래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 남성 댄스 듀오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가 이틀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배들이 빌보드 1위까지 차지하는 세계 1등의 문화 선진국이 됐는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현재 방역 대책은 저희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엔 선진국에 비해 꼴등인 것 같다. 영업하지 말라 해서 1년 가까이 영업 안 했고 다들 힘든데 가만히 좀 있으라 해서 가만히 하루 50만 원, 월 1,500만 원, 1년에 1억 8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많이 됐고 비판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사과글을 올렸다고요? 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태원 모임에서 홍대, 강남역, 종로 등 여러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방역 정책이 꼴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조금 아쉽다. 아무도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어떤 자리이건 우리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자리였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일단 정세현 총리
정세균 총리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나 또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부 여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런 목소리 듣는 거 좋은데 그런 목소리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입을 빌어서 자기 얘기를 사실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강원래 씨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권 지지자분들이 정치적으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강원래 씨가 방역 관련해서 힘든 점들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이게 좀 안타깝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자들의 어려운 점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방역 당국이 그래도 굉장한 노력 끝에 전 세계가 찬사하는 K 방역을 이뤄냈으니까 그걸 또 폄훼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럼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코로나 시대 필수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택배 노동자들인데요. 비대면 때문에 택배 업계 또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물량이 몰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택배 업체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최근 쿠팡의 한 물류 창고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심장 쇼크사였다고요? 지난 11일 새벽 5시 15분쯤 경기 화정시 동탄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50대 여성 최모 씨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최 씨가. 이혼 이후에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장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상품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지 6번째 되는 날 숨졌는데 최 씨가 쓰러진 날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기록적인 한파로 밤사이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작업장 다른 노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별도의 난방장치도 없었고요. 밤새 열린 이 문으로 강풍도 불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이런 혹한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이거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핫팩 하나만 나눠줬고 보온병 반입도 엄격히 금지를 했다고 해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밥과 반찬이 식어 있는 차가운 도시락을 마지막 끼니로 먹고 이렇게 최 씨가 쓰러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열악한 노동 환경 쿠팡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어차피 이 물건 실은 차량이 들락날락 계속 해야 돼서 문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할 수 없었다.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에는 난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쿠팡 노동자들 얘기는 휴게실이라는 게 사실 그냥 로비에다가 의자 갖다 놓은 수준이라서 거기에도 난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야외 카페 같은 데도 보면 아무리 이게 차량이 들락날락해서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난방장치 야외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류 차량 때문에 난방장치 못했다. 이걸 악의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악의적인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이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이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면 산업재해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산재 인정받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은 됐지만 3년 유예돼 있어요. 3년 뒤에 실시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심근경색이 이 보건 환경 때문에 이 난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가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